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작성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재무제표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뭐 우리가 이제 회계 기간, 즉 사업연도 중에 재무제표를 계속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정한 시점을 딱딱 끊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건들 전체를 모아서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는데 뭐 사업연도를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정했더라. 그럼 요 사이에 이제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사건들이 쭉 발생을 하고 뭐 물건을 산다거나 판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회계 기간이 끝나면 요 기간 동안의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3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데 그 작성을 하기 위해 기본 작업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 그걸 이제 회계 처리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이제 회계 순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모아서 하나의 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한 개의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기에 뭐냐면 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또 한 기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라는 걸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제 회계 순환이라고 얘기하고 그 순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계 처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분개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뭐냐면 재무제표라는 걸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재무제표는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주석이란 건 뭐냐면 재무상태표에는 숫자로 돼 있는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 있죠. 계량화된 자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뭐 10,000원이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매출이 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주석이란 건 뭐냐? 주석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사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주석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어떤 거냐? 서술형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 되는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뭐 하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한 리콜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로 표시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석으로 또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는 숫자로 표시된 정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재고자산이 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재고자산 안에는 원재료가 얼마, 그 다음에 뭐 제품이 얼마, 뭐 상품이 얼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기록을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주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사항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회계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정보를 외부 정보위원장한테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보고 기한을 정한 후에 그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그 회계 기간 동안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한 걸 하는 거예요. 발생했을 때. 그리고 총계정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총계정원장은 그 사건별로 나타나는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금이 들어오거나 또는 건물이 들어오거나 또는 뭐 차입금을 내가 뭐 차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각각의 계정의 움직임. 그래서 계정을 이렇게 쭉 각각을 모아서 그 전체를 총계정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계정들이 모여 있는 걸 총계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총계정, 즉 각각의 계정들을 가지고 분석을 따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계정들을 싹 모아요. 이제 1년 동안에 만약에 3년도를 1년이라고 정했다면 1년 동안의 모든 사건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시산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산표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수정 전 시산표라는 게 있고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있어요. 수정 전 시산표는 기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는데 기말에만, 즉 재무제표를 만드는 시점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회계와 관련된 회계 처리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말에만 할 수 있는 그런 회계 처리를 여기다 이제 추가로 정리를 해주면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나오고 이 수정 후 시산표 안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재무제표에 대한 각각의 계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분류해야 되는 것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분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산 안에는 어떤 게 있냐, 뭐 현금, 건물, 토지, 기계,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부채는 뭐 차입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채. 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게 이제 사채라고 얘기해요. 회사채. 그 다음에 충당부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이제 뒤쪽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자산부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로 이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본 안에는 뭐 자본금, 주식 발행 추가금, 주발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뭐 이익잉여금, 이익이 쌓여 있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여기 이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수익은 일종의 성과인데, 만약에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물건 팔아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거를 매출액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타 뭐 자산을 팔았어요. 뭐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았더라. 그래서 이익이 나왔어요. 처분이익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비용에는 뭐 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물건 판 것에 대한, 즉 원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건 이제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뭐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 임차료 냈다.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과 비용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5가지 항목인데 그 5가지 항목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다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을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자본금 계정, 주식 발행 추가금 계정, 사채 계정, 건물 계정, 토지 계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각각의 계정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수정 후 시산표 안에 이 모든 계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뽑아내서 재무상태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뽑아내서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걸 이제 연결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결산 과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손익에서 나온 이익을 재무상태표에다가 얹히는 작업이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회계의 순환 과정,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냐? 분계라는 게 나와요. 분계. 이 사건에 대해서 뭐냐면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분계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는 기업이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계라는 것, 즉 분계라는 걸 하는 건 아니고 분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분계가 필요한 사건들 또는 분계가 필요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계를 해야 되는, 즉 사건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다. 그럼 분계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실물이라든가 또는 권리, 의무, 실물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사건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팔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뭐 2년 뒤에 또는 뭐 몇 달 뒤에 너한테 물건을 팔게, 이렇게 약속만 하고 지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금을 걸거나 또는 내가 뭐 취소할 수 없는 어떤 계약을 하거나 뭐 또는 뭐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물건을 맡기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실물의 이동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권리가 발생되지 않고 의무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라면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업원이 종업원을 뽑기로 약속을 했다. 종업원이 왔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어. 그래서 이거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종업원이 와서 일을 해야지 그때부터 내가 걔한테 급여라는 걸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상의 상태만 가지고는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회계상의 대상이 되려면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되려면 실물 뭔가가 움직이거나 또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야 돼요. 거래 상대방 간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면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럼 회계상의 거래가 됐을 때는 무엇을 하냐? 회계 처리라는 거래요. 이 회계 처리라는 건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라는 게 있는데 단식부기는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가계부 같은 거 작성을 하죠. 가계부 작성할 때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거기서 뭘 쓰고 돈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쓰는 것. 그게 이제 단식부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식, 즉 돈이 입금되고 또는 출금되고 그 과정만을 쭉 나열하는 걸 단식부기라고 얘기하는데 복식부기는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원인과 결과 또는 유익과 유출 이 사항들이 나와요. 그럼 그 두 개의 사항들이 같은 금액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복식부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식부기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게 되면 그걸로 뭘 만드냐면 이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개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의 금액과 여기의 금액은 동일하다. 두 개 합계 금액이. 그리고 여기를 차변, 여기를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자산이 들어왔는데 그 자산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 돈을 빌려서 자산을 샀다면 부채 때문에 들어온 거죠. 또는 출자금으로, 즉 내 돈을 가지고 자산을 샀다면 자본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양쪽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원천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물이라든가 또는 권리의 원천이 반대편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 원천은 돈을 빌린 거라든가 아니면 내 돈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복식부기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의 논리에 의해서만 이 장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회계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좀 보면 월급으로 만약에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단식부기에서는 현금 10만 원을 월급으로 받다고 월급 1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복식부기 논리에서는 이거를 지금 현재 들어온 건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유입이 됐다. 10만 원. 어떻게 해서 유입됐나 봤더니 월급으로 10만 원이 들어왔대요. 자, 이렇게 써주면 이거를 복식부기라고 얘기해요. 즉 현금과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왔던 그 원인을 반대쪽에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차변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대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복식부기 논리예요. 그러면 뭐 회사에서 비품을 샀다고 합시다. 비품 10,000원어치를 구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비품 10,000원의 구입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건을 쪼개보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고 비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뭐 때문에 나간다 봤더니 비품 사느라고 빠져나갔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유출과 유입이 될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만원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자, 외상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나 볼까요? 물건이 일단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받을 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받을 돈이 생겨요. 받을 돈. 이거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채권이 10,000원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이 빠져나갔겠죠. 물론 그 물건이 만약에 원가가 판매한 것에 대한 원가가 9,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상품, 재고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겠죠.
상품이 빠져나가요. 9,000원. 그러면 그 차이가 생기겠죠. 여기서 보면 들어온 건 10,000원인데 빠져나간 건 9,000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익이라고 얘기하죠.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회계처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계처리는 하나의 사건을 원인과 결과 또는 유익과 유출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어떨 때는 차변 쪽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대변 쪽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의 사건을 쪼개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복식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건을 기록해서 그 사건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때 여기서 보면 현금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현금이 처음에 10만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금이 10,000원이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없네. 그러면 현금의 유출입만 생각을 했을 때 현금만 봤을 때 현금만 보게 되면 현금이 들어온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는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각각의 흐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걸 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금과 관련된 원장은 현금과 관련된 내용들만 쭉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쭉 써줄 때 이런 사건들이 몇 개 없다면 굳이 원장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개의 사건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사장님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현금 지금 얼마나 있냐 주머니에. 그럼 이거 세보면 돼요. 들어왔다가 나간 거 빼면 9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9만 원을 얘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1년에 이런 사건들이 뭐 10만 개가 있었다. 10만 개에 대한 회계처리가 쭉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느닷없이 사장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 현금이 지금 얼마 남았냐? 그러면 10만 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사표 내고 나가는 게 나아요. 네가 한번 찾아봐라 이거지. 그죠? 각각의 흐름을 알려면 각각의 원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품의 흐름이 어떻게 돼? 그럼 비품과 관련된 움직임만 따로 뽑아낸 원장이 필요하고 또는 현금이 얼마야? 그러면 현금과 관련된 원장만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과거에 이런 거를 그 손으로 이제 수기를 했었어, 수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각각의 원장에다가.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사건에서는 2개의 원장이 나와요. 월급이라는 원장과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원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에다가는 이렇게 쓰고 월급에다가는 또 반대로 써줘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장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하도 잘 돼 있어서 사건을 기록할 때 현금이라는 것에다가 코드를 딱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월급에다가 코드를 딱 걸어요. 그러면 그 코드만 딱 찍어주면 알아서 지가 그 코드와 관련된 원장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그렇게 돼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죠,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처리라고 얘기해요. 뭐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보면, 만약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사무실 임차 계약을 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임차 계약을 하는데 (4월 1일) 날 임차 계약을 했어요. 1년 동안 계약을 했어. 그리고 1년간의 임차료가 12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4월 1일 날 임차 계약을 하는 순간에는 임차 계약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뭐 임차료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 임차료 나중에 주기로 약속을 했다. 여기서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1년치. 자, 그랬을 때 이 시점, 즉 임차 계약을 하는 시점, 이 시점에서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임차 계약 자체만 가지고 실물이 이동, 즉 돈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내가 그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없죠. 사실은 임차 계약만 하는 순간에는 의무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루라도 살아야지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받을 권리가 없고 나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약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면. 근데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선금을 줬다. 그럼 그때는 실물의 이동이 생긴 거야, 사실은. 그럼 그때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돼요. 근데 요거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또는 이제 뭐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 이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는
그 매출과 매출 원가라는 것들이 이제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 이제 수익 비용과 관련된 사항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회계 처리의 과정, 회계 처리.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계정들이 나오겠죠. 그 계정들을 가지고 이제 원장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총계정 원장이 있는데 총계정 원장은 각각의 계정별로 원장들을 만들어서 합계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만약에 회계 처리가 이런 회계 처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차변, 대변. 근데 돈을 빌린 거래요. 차입금. 그 다음에 이제 뭐 급여를 지급했대요. 급여? 아니, 비품을 샀다고 하자. 비품을 샀다고 할게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던 비품을 팔아버렸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회계 처리가 만약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계정들이 몇 개가 나오냐 봤더니 현금이라는 계정이 일단 나와요. 계정은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금의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품이라는 계정이 있네. 계정.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계정이 나오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계정을 이용해서 뭐냐면 계정별 원장이라는 걸 만들겠죠. 그럼 어떻게 만드냐? 먼저 현금부터 보자고요.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차변,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현금을 써줘. 이거는 현금 계정입니다. 알려주는 거죠. 자, 보니까 현금이 차변 쪽에 있을 때는 현금이 늘어나는 거고 대변 쪽에 있을 때는 현금이 빠져나가요. 이 현금은 자산 계정이거든요. 자산 계정은 차변 쪽에서 늘어나고 대변 쪽에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 쪽에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사건에서 10,000원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에서 4,000원이 줄어들었고요. 세 번째 사건에서 1,000원이 늘어났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합계를 한번 내볼까요? 양쪽을. 그래서 차변 쪽의 합계가 지금 얼마냐면 11,000원이 되는 거고 대변 쪽의 합계가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대변 쪽이 얼마가 모자르냐. 이렇게 두 개가 맞으려면 여기에 얼마가 있으냐면 7,000원이 있으면 되겠네. 그죠? 자, 이거를 현금의 기말 잔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숫자를 양쪽을 맞춰가지고 어차피 자산은 자산 쪽, 차변 쪽이 더 많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금액을 이제 대변 쪽에다 기록하는데 그 대변 쪽에 기록되는 그 금액을 자산의 기말 잔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의 기말 잔액은 대변 쪽에 기록이 될 테고 부채의 기말 잔액은 차변 쪽에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뒤에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전기하는 방법, 이걸 전기라고 얘기해요. 이 그 회계 처리 과정을 가지고 원장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계 처리고요. 얘가 이게 이제 회계 처리. 회계 처리라는 분계라는 걸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걸 가지고 현금 계정의 계정 원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계 처리 뭐냐면 건물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럼 현금 계정에서는 차변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요. 현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의미예요. 현금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유출이 됐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유출됐는데 뭘로 유출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편 쪽에 있는 요 계정을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보면 위에 있는 원장만 보면 현금 계정에서 대변 쪽에 10,000원이 생기면 현금이 빠져나간 거고 뭘로 나갔나 봤더니 건물을 사느라 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의 흐름을 움직임을 즉 이 원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반대에 여기서 지금 계정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건물이라는 계정과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계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물 계정이라는 것도 있겠죠. 건물. 이것도 이제 차변, 대변. 그럼 건물 계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건물을 보니까 차변 쪽에서 늘어났어요. 건물이.
그럼 여기다 10,000원을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났냐? 1월 1일 날 이렇게 일어났대. 날짜를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면 건물이 1월 1일 날 10,000원짜리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늘어났냐? 현금 주고 사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의 회계 처리, 이 하나의 회계 처리에선 두 개의 계정별 원장의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결국 하나의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의 방법이 조금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설고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현금 계정만 딱 보면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갔고 어떻게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계정을 가지고 딱 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구나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계정별로 잔액을 추려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차입금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일단 현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차입금은 뭐냐면 빌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부채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그럼 현금 계정에서 요만큼의 금액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편에 있다면 요만큼이 들어왔고 요만큼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뭐냐면 현금에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죠. 기말. 그렇죠? 건물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갔대요. 그러면 이게 들어온 거, 이게 나간 거. 이게 이제 기말이 되겠죠. 그럼 차입금을 볼까요? 차입금은 대변 계정이에요. 즉 대변에서 생기고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변에서 없어져요. 차입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10,000원을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10,000원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10,000원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 차입을 한 거래.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결국 자산 계정은 차변 쪽에서 이제 증가를 하고 그 반대편의 대변 계정, 그 부채 계정은 대변 쪽에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갚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중에서 4,000원을 상환했대. 그러면 현금이 나갔겠지 뭐. 그리고 차입금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차입금, 부채와 관련된 계정은 대변 쪽에서 생기지만 없어질 때는 차변 쪽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이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차입금은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서 이렇게 없어졌겠죠. 그러면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기말, 잔액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보면 계정들이 각각의 계정들을 통해서 지금 유출과 유입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남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게 계정별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 계정별 원장을 가지고 각각의 계정별로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하냐? 맨 마지막에 다 모아요, 싹. 그래서 현금이 얼마 남았는지, 건물이 얼마 남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싹 모아가지고 계정별로 쫙 정리하면 그게 시산표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시산표가 있는데 시산표는 합계, 그 다음에 잔액, 그 다음 합계 잔액 이런 시산표가 있는데 뭐 그냥 그 잔액 시산표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계정이 이런 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3개의 계정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현금과 관련된 계정이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다. 차입금이 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시산표라는 걸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중간에 계정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차변, 여기 대변. 자, 일단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은 차변 쪽에 10만 원 있고 대변 쪽에 4만 원 있죠.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건 어느 쪽에 남아있는 거냐면 차변 쪽에 6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차변 쪽에 이루게 된다. 그래서 현금 계정을 이렇게 쓰면서 6만 원 남아있는 걸 여기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을 봤더니 5만 원 들어왔다가 만 원 빠져나갔대요. 그러면 건물 차변 쪽에 4만 원 남아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차입금이 있다. 차입금. 차입금이 뭐 여기서는 잔액이 맞아야 되니까 여기가 6만 원, 여기 10만 원으로 하자. 1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차입을 20만 원 했다가 10만 원을 갚고 나머지 10만 원이 남아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겠죠. 이걸 이제 보면 차변 쪽의 합계 금액 10만 원. 대변 쪽의 합계 금액 10만 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여기는 항상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회계 처리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같은 사건을 차변 쪽에 한번 기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에 또 한번 기록을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금액은 항상 동일해요. 근데 그 차변과 대변을 정리해 놓은 게 각각의 계정별 원장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차변과 대변 합계 금액은 언제나 똑같겠죠. 그러니까 시산표에서도 모든 계정들을 싹 집어넣고 차변 계정을 기록하면, 차변 대변을 기록하면 거기 합계 금액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틀리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산표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수정 후 시산표, 즉 결산 분계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하게 돼요. 결산 분계는 기중의 사건들, 기중에 나타나는 사건들에서 기중의 사건에서 기록을 하지 못하는 것들, 즉 장부를 작성하는 기말 시점에만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줘요. 그게 어떤 거냐? 아까 잠깐 본 게 있었는데, 회사에서 만약에 뭐 임차를 했다. 그래서 임차 계약 같은 경우 (4월 1일) 날 임차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제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임차 계약은 1년간 했더라. 여기까지. 그리고 1년에 대한 임차료는 여기서 지급이 된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여기서 이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사건이 아니다. 계약 자체만 가지고 사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쭉 이제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고 임차된 그 장소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야. 쭉 이제 지났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되면 이 시점에서 4월 1일 시점과 12월 31일 시점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4월 1일에는 계약만 했던 거니까 그때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 다르냐? 내가 만약에 임차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서 빠져나가려면 6개월치, 1, 2, 3이니까 9개월이구나. 9개월치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9개월에 대한 의무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아직 내가 지급을 하지 않았지만, 지급 시기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12월 31일 시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된 의무, 이 의무가 9개월치에 대한 임차료거든요. 12만 원짜리가 1년이라면 9개월이면 9만 원이 되겠네. 9개월에 대한 의무가 여기서는 이미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들은 뭐냐면 12월 31일 시점에 그동안의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사항을 여기다 반영을 해주자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내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차료예요. 임차료. 임차료라는 비용을 9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줬다. 미지급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그럼 임차료는 뭐냐면 비용이라는 계정이거든요. 이게 소비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아직 못 줬대요.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는 12월 31일 시점에만 할 수 있는 회계 처리예요, 사실은. 이거를 기중에 4월 1일부터 이제 들어가 살았죠. 그럼 4월 1일부터 들어가는 시점부터 임차료가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1분 1초 지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하느냐? 그렇게는 못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냐면 장부가 작성되는 시점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점을 끊어주는데 그 시점을 끊어주는 시점이 여기다. 이게 이제 뭐냐면 결산 분계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지급 시기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9개월치가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장부에다 반영을 하자는 얘기죠. 만약에 이걸 현금주의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돈 지급할 때 12만 원 줄 때 그때 비용으로 계산을 해요. 그 전까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근데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그동안에 발생된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까지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그러면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이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10만 원을 내가 주머니에 들고 있어도 그 중에서 9만 원은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즉 만 원만 내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장부에 반영을 해줘야지 정확한 어떤 장부 상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발생주의의 어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금주의로만 하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현금이 다 내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 중에서는 내가 이미 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이러한 결산분계 사항들이 나타나요. 또는 뭐 감가상각과 관련된 사항도 이때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4월 1일 날 자산을 취득을 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부터 사용을 했다. 그러면 사용하는 기간 중간에 얘가 이렇게 쭉 상각이 됐겠죠. 소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비할 때마다 그렇게 일일이 다 조금씩 얼마 계산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 날 장부를 작성하는 시점에 여기서 이만큼 소비가 됐다는 걸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는 걸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산 수정분계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기중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거기다가 추가로 장부가 작성된 시점에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을 해주면 그것까지 반영된 게 수정 후 시산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수정 후 시산표 안에는 모든 계정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에는 기중에 발생되는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는 것인데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감 전에 반드시 수정분계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줘야 된다. 거기 안에는 발생 항목도 있고 이연 항목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 배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발생 항목이라는 건 아까 얘기를 했죠. 뭐 임차료에 그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영을 해달라.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연 항목은 현금 결제는 이미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지급을 하는 경우, 즉 그 소비가 되는 경우. 그래서 어떤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이거는 성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성급. 그래서 비용을 미리 지급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걸로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급 항목이고 기간 배분이나 추정은 뭐냐면 감가상각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산 수정분계 사항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이란 거래요.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수정 후 시산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안에 계정들이 이제 쭉 나와요. 현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차입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출이 있고 원가가 있고 이렇게 여기서 뭐 그냥 임의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수정 후 시산표가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현금 10,000원, 건물 2,000원, 차입금 4,000원, 그 다음에 매출 얼마라고 할까? 매출 5,000원. 그럼 여기 합계가 얼마죠? 17,000원. 17,000원 그러면 합계가 좀 안 맞는구나. 차입금을 좀 늘릴까요? 14,000원. 그러면 12,000원, 17,000원, 2,000원. 7,000원이 되려면 여기가 이제 3,000원이 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임의로 이제 숫자를 한번 맞춰봤어요. 자, 이걸로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라는 걸 이제 만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란 걸 꺼내요. 자, 여기서 이제 자산이 뭐냐? 현금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럼 현금을 집어넣자. 얼마냐면 10,000원이 있죠. 10,000원.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건물 집어넣자. 얼마냐면 2,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어요. 차입금. 얼마냐면 14,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없어요. 자본 항목도 없고 부채나 자산 항목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원래 위에서 아래라고 이제 그 기록하는 방식을 쓰는데 여기서는 차변 대변으로 그냥 나눠서 표시를 해볼게요. 보니까 매출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잘못 썼네.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좀 바뀌겠다. 여기는 15,000원, 6,000원, 2,000원. 그러면 이걸 바꿔보자. 19,000원. 19,000원이 돼야 되니까 3,000원이면 6,000원. 이러면 되나? 그래서 아니, 필요 없겠다. 여기서 현금은 10,000원, 건물은 6,000원, 매출은 5,000원, 원가는 3,000원, 차입금은 14,000원. 이렇게 이제 바꿀게요. 그러면 건물이 6,000원이다. 이렇게 숫자를 좀 바꿀게요. 그다음 차입금 14,000원.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원가가 3,000원.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애들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애들은 여기 재무상태표로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손익에서 보시면 매출이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원가가 3,000원이죠. 그러면 그 차이 얼마가 남냐면 2,000원이 남아요. 2,000원. 그 다음에 여기 자산 부채를 보면 자산이 총 얼마냐면 16,000원이에요. 근데 부채가 얼마냐면 14,000원이죠. 나머지 2,000원이 남죠. 모자랐죠? 네. 그 2,000원이 뭐냐면 요 돈이에요, 요 돈. 여기 이제 2,000원이 돼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마감을 하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딱 집어넣어주면 재무상태표가 양쪽에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손익의 마감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익의 마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요번에 벌어들인 성과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익잉여금으로 얹히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익잉여 금액이 2,000원만큼 늘어나서 차변과 대변 쪽의 합계 금액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재무제표의 마감 과정. 그래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항상 맞물리게 돼 있어요. 걔네들이. 자, 그래서 이 손익 계정을 2,000원만큼 남은 이 손익을 여기다가 이익잉여금으로 넘기고 얘는 이제 뭐냐면 다시 0이 돼요. 0.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성과가 쭉 나오겠죠. 그럼 또 이익이 남단 말이에요. 그 이익을 다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또 얹혀요. 그럼 다시 제가 0이 되는 거죠. 요거 비슷한 걸 어디서 봤냐면 처음에 이런 걸 봤었죠. 처음에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요만큼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기말에 돼서 보니까 요만큼 됐더라 이거죠. 그러면 요만큼이 어떻게 됐냐? 늘어난 거죠. 요게 이제 성과라고 얘기했어요. 성과. 그럼 이 성과는 재무상태표에 얹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증가했다면 0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과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손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과 관련된 사항들은 기간 중에 발생된 손익을 재무상태표에 얹히고 다시 0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0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10,000원이면 10,000원. 0에서 시작하는 거죠. 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그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손익 과정이에요. 손익.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기가 끝나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마감이 되면서 이익위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은 다음 기로 넘어가면 다시 0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계속 누적된 상태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수정구시산표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고 그러한 재무제표가 손익계산 단기순위과 일치하게 돼서 어쩌지가 된다. 이게 이제 마감 과정이에요. 마감 과정. 그래서 이 마감 순서를 보면 손익계정 마감하고 비용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집합손익에 대한 내용 같지는 뭐 크게 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손익과 비용을 마감시키면서 나머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 회계기간별로 회계기간 말에 현재에는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상태와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의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이게 이제 기본 재무제표가 되는 거겠죠. 그 외에 이제 현금흐름표, 뭐 자본변동표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각 재무제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라든가 재무 건전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손익계산서는 이제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성과와 관련된 애들이거든요. 얘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출입을 보여주는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제시를 해주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뭐 유할과 각 재무제표가 위에 한 가지 성격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뭐 다른 걸 보여줄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이런 것들,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여기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기말 또는 기간 이렇게 써 있죠. 기간의 의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개념이고 기말은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시점에 누적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동안의 성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순환에 대한 사항들을 좀 봤어요. 이게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사항들을 뭐 회계 처리를 여러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면 보다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뭐 회계 처리 자체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회계 처리고 복식부기의 논리에 따라서 작성된 회계 처리로 가지고 우리가 장부란 걸 만든다. 거기까지 이제 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